팔기 카톡방에 올라온 구자옥동지의 글과 저의 답글을 소개합니다. 1인 시위는 메아리 없는 외침인가?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을 지나며 주말에는 서울의 번화가 중 하나인 강남역에서 탈원전, 부정선거 등 현 정권의 여러가지 잘못된 사례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런다고 문재인이 눈이나 한번 꿈쩍할 줄 아느냐? 알지요. 알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면 우리들 몇몇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나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아직 한국의 친북, 친중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보여주어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여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주말에도 거리에 나섭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나의 소중한 지인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나라다운 나라를 손주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동참하지 못해도 무방하니 한 노병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9일 잠실에서 구동지 심정에 절절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못 나오는 동지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해는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절박감에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가 없도록 가능한 한 매주 토요일 2시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일주일에 2시간만이라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건강도 잘 챙겨야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다는 사실도 유념들 하십시오. ROTC 애국동지회 회장 김기수 70대 초반에 ROTC 출신이 대한노인회에 팩스로 보낸 글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우일 회장님, 화가 하도 친위로 올라 존경하옵는 김우일 회장님이라는 서두로 시작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실종된 시대에 그나마 몇 분의 국가 원로들이 계시다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 원로 중에 한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적정 수명은 80, 오래 살면 위험, 국기 끊어 존엄사 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먼저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장님은 850만 어르신들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장님은 천수 120세 건강하게 누리기 운동본부 위 총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로 대한노인회 회장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그 작자를 불러서 크게 야단을 치셔도 김영석 교수님은 물론 어르신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지 않을 터인데, 언론을 보면 대한노인회 회장님은 입 한 번 번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담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국기 끊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부디 대한노인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치러진 북한 열병식에 최고 장로는 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등장이었다. 이날 오후 5시께 조선중앙TV가 1시간 30분가량 녹화 방영한 북한 열병식을 보면 자정 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김 위원장이 동시에 입장했다. 열병광장 주석단에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자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은 김정은 별싸우기, 만세 함성을 불러댔다.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도 곧잘 눈에 띄었다. 결사운미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신변을 목숨 바쳐 지키자는 의미의 정치산 동구로 자폭정신 등의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민복 대신 양복을 입고 몰라보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밝은 회색 양복을 입고 나온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계산된 연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BBC 등 외신들은 북한 열병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의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주목했다. 불과 2달 전보다 눈에 띄게 체중을 감량한 듯 보였다. 주석단에 입장할 때는 회색 정복에 다짐 밑단이 펄럭일 정도로 품이 넉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혈색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평도 나왔다.
작년 열병식에서는 연설 도중 눈물을 보기도 했지만 이날은 연설 없이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즐겼다. 체육인 노농저기군 종대 행진 시점에는 망원경을 눈에 대고 활짝 웃는 장면이 포착됐다.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종대가 등장할 때는 김 위원장이 연신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건강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5월 갑자기 자취를 감춘 김 위원장은 한 달이 지난 6월 수척한 얼굴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당시보다 좀 더 날씬한 체형을 유지해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키가 170cm에 불과한 김 위원장의 몸무게는 2012년 입대한 당시 90kg에서 매년 6에서 7kg씩 불어 2020년 당시 140kg 수준에 육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고도 비만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어 왔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어려운 북한 경제 사정을 고려해 체중, 반영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의도적인 다이어트보다 통치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의 육성 연설도 없었고 한미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새로운 전략 무기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군견, 기마대, 트랙터, 오토바이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도 청년들의 야간 무도회와 불꽃놀이가 진행돼 비정규군과 군중이 어우러진 시민축제 같았다는 평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하지 않은 데 대해선 대외용 메시지의 내용 및 시기를 고심 중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다독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을 드러내야 하는 북한 지도부의 고심이 이번 열병식에 투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편 조선중앙TV는 이날 리충희 아나운서의 내레이션과 함께 오후 5시부터 열병식과 뒤이은 야외 무도 장면들을 약 1시간 45분간 방송했다.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정권이다. 한일 회담 반대 사정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민청학년 세대들이 문재인 정권은 이중에서도 1980년대 전대협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대협 의장 출신인 유종석이 문재인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또 정당이 상황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학교를 대학교를 다니고 60년대생 출신인 탈북학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586 연대협정 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중심을 이룬 반청년 세대로 바톤 터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의 모습입니다. 전대협 586과는 달리 한 총리는 그야말로 대학 총학생회 자체가 종북화된 세대입니다. 전대협은 그나마 대중조직을 표방하면서 겉으로는 종북이 아닌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종북과 구체사상을 내세웠습니다. 행동에서도 한 총리는 전대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격해지고 본인화됐습니다. 1994년 한양대에서 일어났던 경찰관 희생치사 사건, 그리고 1996년에 연세대 사건, 그리고 1997년에 전남대 프락치 5인 고문치사 사건 등 이 한청년 세대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총국 세대들을 전대협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한마디로 전대협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는 명치라도 있었던 세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대협의 조직 이론이 전투적 총학생회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 전투적 총학생회 이론
자체가 고립화된 서클이나 지하 투쟁을 그만하고 연계된 대중대결을 표방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투쟁은 대중투쟁 중심이었고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에 견주어서 1994년 광주 조선대에서 출범한 한총련은 염치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이제 말하자면 종북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친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수준의 단체로 봐야 합니다. 그 한총련 97세대가 지금 이재명 캠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문재인 정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반인권적 독재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순도 60%의 운동권 정권으로 그나마 자유민주적 시스템이 유지된 정권이라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캠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들어서게 될 이 한총련 정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90%의 전국 주사파 독재 정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지사가 산하 기관인 수원 월드컵 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된 정의찬 사건을 보면 됩니다. 정의찬은 광주 전남 중학생회 연합 일명 남총련 의장이었던 1997년 피하 학생회 간부 6명과 함께 피해자인 20대 청년 이종권 씨를 전남대 동아리 회관 사무실로 끌고 가 경찰 수락심을 시인하라면서 주먹과 발로 밤새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한 뒤 방치했습니다. 이종권 씨는 이튿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바로 그 정의찬 씨가 임명된 것은 이재명 캠프의 한총련과 남총련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994년 한총련 결성 당시 1기 의장이었던 인물이 현재 경기도의 정책 공약 수석이자 이재명 캠프의 최측근 인물로 있는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씨는 한총련 1기 의장으로 있을 때 한양대에서 93년, 94년 범민족 대회가 치러졌고 그때 경찰관 폭행 치사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는 강위원입니다. 강위원은 199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한총련 5기 의장이 됐습니다. 강위원은 정의찬이 벌였던 이종권 씨 고문 치사 사건 때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자 한총련 의장이었던 것입니다. 김재용이 한총련과 이재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 강위원은 이재명 캠프와 남총련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재명은 통진당 총책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 세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권 카르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종북 주사파 집단이 한총련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 즉 김재용 및 강위원 이런 한총련 주민들을 통해 경기도 산하기관 등의 한총련 부부들이 개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적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종북 주사파 집단이 경기도와 이재명 캠프에 집중 고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야말로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등 제야 종북 집단 그리고 김재용과 강위원 등 한총련 남총련 종북 주사파 집단 그리고 성남 지역 국제 마피아 조폭 집단이 결합되어 있는 말하자면
범죄의 소굴이라고 말을 해도 다르지 않는 그런 캠프로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냥 평범한 맨날 똑같은 소리 20대 그냥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강남까지 굉장히 멀어요, 집이. 근데 일부러 이렇게 제가 주말에는 이제 평일에 일하다가 지금 주말에 일부러 제가 시간 내서 온 거예요. 오게 된 이유가 사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랑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 맨날 과거에 얽매여서 맨날 반일운동만 선동하고 이 개새끼들아 니네 핸드폰하고 카메라 일본과 부품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까봐라. 그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주적이 어딥니까? 북한 공산 우리 북한하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 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는 기름과 물처럼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거 선거 얘기 나오기 전부터도 문재인의 말 행동을 살펴보세요. 뉴스만 봐도 나오는 것이 문재인은 입만 열면 중국하고 김정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맨날 시진핑하고 이번 올해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한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그런 개소리 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시진핑은 왜 자꾸 우리나라 불러들여?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하고 친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새끼야 대통령 새끼가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한답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열심히 전쟁 준비하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안보를 해체시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군부대가 해체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한강 해저 남측로 지도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거는 팬인지 마이크 제가 뉴스를 직접 본 거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이게 빨갱이지 뭡니까? 어르신들이 빨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빨갱이가 어딨어? 그런 말을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옳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휴전국가고 지금 이 개새끼 우리 주적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국민 여러분. 저는 부산 시민입니다. 부산 시민이 오랜 시간 동안 장난감이 온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부산에 있는 수많은 데들이 이재명의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얼마나 먹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먹고 언론에서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서 정부 부정이 있는지 밝히지 못하게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법, 행정사법 차례차례 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는 이렇게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지만 이 평화와 자유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공산당이 어딨어요? 요새 좌파가 어딨어요?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실 저 그런 말 싫어요. 빨갱이는 어쩌면 좌빨이네. 그런 말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조금씩이 아니고 아주 많이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선거 부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작이 들어갔다고 확신을 하지만 당사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니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가려보자는 겁니다. 객관적인 신약이나 법원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 그것까지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수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늘 불을 지졌던 게 이 말입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저는 이것을 언제 이 말을 처음 들었냐면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때 광화문 집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문상민 씨가 이 말을 하길래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말도 참 잘 지어낸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을 짓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는 180석을 얻고 나니까 그 말에 쏙 들어갔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그 부르짖음 이번에야말로 자기들이 집권했으니 밝힐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안 밝힙니까? 본인들 말대로 200석 얻을 수 있었는데 180석밖에 못 얻은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죠. 어떻게 그렇게 주구장창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밝혀보자고요. 네? 보수에서도 들고 일어났으니까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다 연합해서 선거 부정했는지 밝혀보자고요. 이게 나랍니까? 저는 이제 뭐 보수 진보고 뭐 좌파 우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만 지키면 저는 누구라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 저는 하나하나 한 분야마다 잠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비리가 입시비리, 취업비리, 병역비리입니다. 입시비리 조국이 급한 여러분 그러나 조국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 국회의원 자식들 여러분은 다 개판입니다. 요새 얼마나 대학을 빼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병역비리도 보십시오. 추미애 드러난 게 병역비리예요. 얼마나 심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엄마 아들 청와대 주워서 어떻게 섰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자기들도 훨씬 더 심하잖아요. 요새 엄마들이 전화해서 누구는 10분만 늦어도 영상을 갔다 오는데 누구는 며칠씩 군대 돌아가면 바로 처리됩니다. 국정까지 나눠서 정치인 다 나눠서 이게 공정한 사회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촉구하는 사회 맞습니까? 이게 나라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을 20살 무력한 이래로 계속 찍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취업비리를 보십시오. 지금 취업비리 개판 언론입니다, 여러분. 요새요 빼곡수면 취업비리예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국민조합권을 발휘하게 되면서 국민 의례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1년 동안 애국가를 몇 번 불러보십니까? 1절부터 4절까지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불러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가 말살되어 가고 있고 불법자들은
우리의 선거 주권마저도 지금 짓밟고 있고,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탄핵시켰습니다. 이러한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애국가를 못 부르게 하고 태극기를 못 들게 한다면 이 나라 끝인 것입니다. 이번 8.15 광복절날 우리는 이 광화문 광장의 주인인 국민이 태극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애국가를 마음껏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애국가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네, 이렇게 힘차게 대한민국 땅에서 애국가가 울리는 것이 정상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이 정상인 국가 아닙니까? 지금의 문재인 좌파 정치 정권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애국가마저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태극기, 애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저 북괴와 같이 자유가 없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 시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더욱이 이번 주에 우리 신소걸 목사님 일주기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 누구보다 이 아스팔트에 나오셔서 하셨던 신소걸 목사님, 그 기도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자유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교육부의 교과서 정책과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충격적인 그런 이제 제가 맹국민 행세가 왔다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6.25 전쟁 중인 국가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도 빠르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6.25 전쟁을 이제 5학년 밑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젖먹이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까지 하면서 그 직원이 말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경제 발전과 이런 자유를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6.25 전쟁에서
김일성이 생존을 해서 이 땅을 점령했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연필을 내려놓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학도병,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저 공산주의 세력들과 맞서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서 낙동강 정선을 지켜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우리가 역전의 상황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한다. 이것 자체가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아과 옆에 음식점이라서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이제 저희 단골 손님인데, 물어봤습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너 6.25 전쟁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바로 대답이 못 나옵니다. 6.25 전쟁이 뭐지? 조금 한참 생각하더니 그제서야 남한하고 북한과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 이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아니? 그랬더니 모릅니다. 북한이 불법으로 납치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수학, 영어 그런 공부는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어떤 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저는 이제 경험이죠. 공부는 잘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인지 모르고 있다. 또 6.25 전쟁이 누가 저지른 것인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이고 저 북계는 계속 간첩들을 이용해서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황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 하면은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잘 또 말해놓으셨는데 돈풀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돈풀리즘이다. 네, 포퓰리즘을 뛰어넘어서 돈풀리즘. 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이제 제출했죠. 예상했던 대로 지금 올해 2020년 21년보다 이제 112조 늘어난 국가 채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112조 늘어난 10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예산을 가지고 보면 20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채무가 1000조가 넘어서게 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50.2%,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그때 당시 국가 채무 비율 36%였습니다. 5년 만에 50.2%의 국가 채무 비율로 상승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2015년 9월 야당 대표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 2016년 예산안을 놓고서 국가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 깨졌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자가 본인은 국가 채무 비율을 50.2%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마지노선이 40%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자신은 50.2%의 국가 채무 비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국가 채무도 지금 5년 만에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07조 8천억 원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200조 넘은 게 지금 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돈풀리즘 문재인 정권 아주 기록이 날로 깨집니다. 이명박 정부 때 180조 8천억 원 국가 채무, 박근혜 정부 비록 4년이었지만 그때도 170조 4천억 원 국가 채무가 증가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국가 채무 407조 8천억 원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제가 뭐 더 입 아프게 할 거 없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럼 이 국가 채무가 이제 1000조를 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댓글을 7개를 지금 발췌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회복 불능의 파멸로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이다. 북한은 미사일 한 방 안 쏘고 한국을 침몰시키는 거다. 문재인의 모든 정책은 대한민국 침몰로 연결, 한국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정상적인 국민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분께서는 돈은 돌리는 것이지 뿌리는 것이 아니다. 돈은 그 자체로 피와 땀을 배변한다. 남의 피와 땀을 뿌리는 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한테 권력을 맡긴 나라는 피리 망한다. 뿌린 돈들은 다른 돈들까지 가치없이 만들기 때문이다. 반학자들이다. 네, 옳으신 말씀이죠. 네, 이제 그 1000조의 빚을 빗대어서 이렇게 또 다른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1000조국이 되었네. 이 정권은 돈을 쓸 줄은 알지 벌 줄을 모르는 것 같다. 하긴 자본주의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와 곳곳에 포진해 있으니.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또 짧게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시네요. 저 물건 여지껏 아무 하는 것도 없이 막판까지 나라빚만 잔뜩 남기나. 네, 이제 삶은 소대가리 특종 머저리를 넘어서서 이제 물건 취급받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역사상 초유의 척두 정권, 깡패놈들이 마지막까지 나라 국간 팔고 가겠다는 거 아닌가. 5천만이 전부 일어나 나가야 한다.
북한에 밀어난 500조 빚낸 나랏돈 어디로 갔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어 도둑놈들 천벌을 내려야 한다. 속 시원한 말씀이십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장밋빛 이데올로기 정권. 빛은 국민 못? 정권 끝이라니 저 미친놈들 내칠 수 있는 답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천조국 망할 놈들 돈 끌어들여 표 기발하는 데는 천재들이야. 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 기사를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댓글을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이 정권에 분노하시고 비정상적인 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분들의 댓글을 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탄핵 5년 전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거 들춰내서 뭐하냐. 대한민국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정치인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할수록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진실 규명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첫 단추이자 첫 걸음이라고 확실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조사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탄핵 여론이 선동되기 전 2년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왜 북한이 이런 책까지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그 시초가 독일에서 드레스덴 연설 북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보고 북한이 그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것은 실제 드레스덴 연설은 너무 길어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회에서 안보에 관한 연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 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 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발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